20년 이 시장 바닥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울면 무너질까봐. 그게 무서워 악착같이 버틴 겁니다. 그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한 번은 못 본 척 외면했었지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 의식도 없는 그 여린 손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어찌나 꽉 쥐고 있던지, 마치 죽어도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8, 이 시장에서만 꼬박 20년을 버텨온 여자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울고 싶을 때도 울 틈이 없었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끓는 물에 떡볶이 떡을 넣고 어묵 국물을 우려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팍팍한 삶이었지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무뚝뚝하다고들 했습니다. 웃음이 없다고, 친절하지 않다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웃을 여유가 없었던 거지. 제가 원래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살다 보니 그렇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고,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인다고 더 무시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표정하게, 묵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고 6시가 채 되기도 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육수 냄비를 올려놓고 재료를 손질하면서 저는 그날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아니면 날이 너무 차가웠던 탓인지 11월의 시장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좌판 위에 놓인 채소들도 서리가 내려앉아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쯤 됐을까요? 시장이 슬슬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확성기를 틀기 시작했고 야채 장수 아주머니들이 목청껏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분식집 안에서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곳이니까요. 근데 그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가게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더니 시장 통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더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 차갑고 지저분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러진 건가 싶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빈혈이나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리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어찌나 낡고 해졌는지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시장 바닥에 그 얇은 옷 한 장만 걸치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사신 분이라는 게 손 하나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해진 낡은 광목 보따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두 팔이 그 보따리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주변 사람들이 살짝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가느다란 팔에 그런 힘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는 했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저씨가 이미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 할머니 며칠 전부터 시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시는 분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쓰레기통 근처에서 뭔가를 주워 드시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시장을 돌아다니셨다면 저도 분명히 봤을 텐데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틀 전쯤 제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저는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 날이었고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뭔가 요청이라도 하실까봐 혹은 그냥 복잡해질까봐 외면했던 것이지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분이 그때 그 할머니라면 나는 이미 한 번 외면한 것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손으로 보따리를 꼭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작게 불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뛰어들어가 담요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만큼은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토록 꼭 쥐고 계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 동안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저 혼자 남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고 시장 소음은 여전히 요란했지만 그 할머니와 저 사이만큼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할머니는 보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보따리를 살짝 떼어내려 했는데 그 순간 거의 의식이 없던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간절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보따리 같이 가져가세요. 구급대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한 제 오랜 원칙이 있었는데도 그날만큼은 그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가게 안에 걸어놓고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잠깐 가게 좀 봐달라 부탁한 뒤 구급차가 떠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이 어딘지는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틀 전에 외면했던 제 자신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간 방향으로 걷다가 지나가는 시장 상인한테 물어보니 근처 응급실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15분 남짓 걸렸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저는 제 자신한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러 가는 건가?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따라 병원까지 가는 내가 제정신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졌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구급차는 이미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며 물었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에서 실려온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다가 따라왔는데요. 간호사는 잠깐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멍하니 응급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 때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족은 아닌데 시장에서 쓰러지실 때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잠깐 표정을 살피더니 할머니가 중증 저체온증의 탈수 증세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다고 더 늦게 발견됐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며칠째 못 드셨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시장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을 뿐이라고 의사는 알겠다며 들어갔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할머니가 들어오실 때 가지고 계신 보따리가 있는데 보호자분이 보관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잠깐 분리됐다고 할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 일단 보호자께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해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받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병원 물품 보관함에 들어가서 분실이라도 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토록 꼭 쥐고 계셨던 물건이니까요. 간호사가 가져온 것은
제가 시장에서 봤던 그 낡은 광목 보따리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천이 여러 겹으로 묶여 있었고 군데군데 손때가 타서 거무스름했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이 책가방만 한 크기였는데 무게는 꽤 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받아들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소라도 적힌 쪽지가 있다면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결국 보따리 매듭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꼭꼭 동여매 놓은 걸 하나씩 풀면서 저는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왜 이렇게 꼭 쥐고 계셨을까? 별것 아닌 물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마지막 매듭이 풀렸습니다. 천이 스르르 펼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낡은 비닐봉지 몇 개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봉지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는데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찍힌 사진, 아이들이 찍힌 사진,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찍힌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자와 한글이 섞인 글씨였는데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봉지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빛이 너무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함부로 꺼내지 않고 봉투째로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봉지를 열었을 때 저는 그만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지 안에 든 것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니었습니다. 빳빳하게 묶인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얼른 가늠이 되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00만원씩 묶인 다발이었습니다. 그 다발이 봉지 안에 몇 개나 들어 있었는지 처음엔 세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꺼내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12다발이었습니다. 100만원짜리 다발이 12개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한 소리도 형광등 빛도 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시장 바닥에 쓰러져 며칠째 굶으신 것처럼 보이던 할머니가 이 돈을 품에 안고 계셨다니, 이 낡고 해진 옷 속에 이 작은 보따리 안에 1200만원이 들어 있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뭔가 모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왜 이걸 저렇게 꼭 안고 계셨던 건지, 이 할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신 건지, 저는 얼른 돈을 다시 봉지에 집어넣고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보따리를 절대로 제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것. 할머니가 그토록 꼭 쥐고 계셨던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쯤 의식을 찾으실 수 있냐고. 간호사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퇴근도 잊었습니다. 가게도 잊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응급실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꼭 안은 채로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병원 의자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나 주세요. 제발 살아나셔서 이 보따리 속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날 밤을 병원에서 꼬박 지새웠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간간히 신음소리가 들렸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꾸벅꾸벅 졸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할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찾으셨다고,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고. 저는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잠깐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간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아까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고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눈은 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따리를 살짝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눈이 그 보따리에 닿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보따리 쪽으로 뻗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할머니 손 가까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낡은 보따리를 손으로 더듬으시더니 가슴 쪽으로 당기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다시 찾으신 사람처럼. 저는 옆에 놓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분은 버려지는 게 익숙하신 분이구나.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게 이미 일상이 된 분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느리고 힘겨웠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오복순이었습니다. 82살.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18배 시집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셨고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밭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아들들은 서울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고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내려오고 전화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고, 1년에 한 번 오던 게 2년에 한 번이 됐고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아예 발길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2해 전 큰아들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반가웠는데 아들이 꺼낸 말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이 좀 어렵게 됐다고, 어머니 집이라도 처분해서 빚을 좀 갚아야겠다고. 할머니는 그 집에서 40년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들 키우며 지켜온 집이었는데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거절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큰아들이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믿고 올라오셨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며느리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방 한 칸도 제대로 내어주지 않고 밥도 따로 챙겨 드셔야 했으며 며느리는 할머니가 거실에 나오는 것도 불편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큰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요양원 가는 날 아들은 문 앞까지만 바래다 주고 들어가 버렸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요양원 생활은 더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좁은 방 안에서 매일 똑같은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 면회는 처음 몇 달만 왔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도 없었다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요양원을 나오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죽고 싶지 않으셨다고. 사람 사는 곳에서 사람 냄새 맡으면서 눈을 감고 싶으셨다고. 그래서 보따리 하나를 챙겨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평생 모으신 것들을 담으셨다고.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그 돈.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그 돈은 어디서 나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한 돈에서 큰아들이 떼어간 게 있고 나머지에서 요양원 비용 내고 남은 거라고, 죽기 전에 쓰려고 모아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으셨다고. 누구한테 맡기면 또 빼앗길 것 같아서 절대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던 분이 마지막에 남은 돈마저 빼앗길까봐 보따리에 꽁꽁 싸매고 시장 바닥을 헤매셨다니.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할머니, 가족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그 눈빛이 너무나 결연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11월의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 마지막에 시장 바닥에 홀로 쓰러지셨다는 것이, 그 낡은 보따리 하나가 할머니의 전 재산이자 전 생애였다는 것이.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가 혼자 늙어가면 나는 저 할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지 그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니 퇴원 후 갈 곳이 없으면 복지관에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또다시 낯선 곳, 또다시 모르는 사람들 틈으로. 저는 간호사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퇴원하실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 연락처를 남기겠다고. 간호사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틀 전에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하겠다고. 그게 제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제 삶을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은 입원하신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앉아 계셨고 그 낡은 보따리는 어김없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이 눈빛을 누군가에게 보내신 게 얼마만일까,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실 거냐고. 할머니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따뜻한 데서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그 말이 어쩜 그리 단순하고도 슬프던지요. 평생을 살아오신 분의 소원이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이. 저는 그럼 제 가게로 가시자고 했습니다. 떡볶이밖에 없지만 따뜻하게 해드리겠다고.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걸음이 느리셨고 제가 맞춰 걷다 보니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게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늘 바쁘게만 살았으니까요. 항상 뭔가에 쫓기듯 멈추면 안 된다는 듯이 가게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아서 제가 요리하는 걸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떡볶이에 어묵을 넉넉히 넣고 국물도 넉넉하게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할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보따리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천천히 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찍으신 거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5살, 작은아들이 3살,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라고,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남편도 없이 아이 셋을 안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건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할머니는 그 다음으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건네셨습니다.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는데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큰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가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그 아들이라고, 보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던 그 아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보고 싶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싶다고, 미워하고 싶지 않다고, 죽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저는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연결해드린 근처 노인복지관의 임시 거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하고 쉬는 날엔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 구경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따리를 다시 푸셨습니다. 그리고 돈 봉지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거잖아요. 저는 그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말을 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고. 당신이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닌 거 안다고. 근데 나는 이 돈을 쓸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 가게를 좀 고쳐라. 가게가 너무 낡았다. 손님이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남은 돈은 당신 자식들 줘라. 자식한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살아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울지 않으려고 버텨온 사람이 그날은 그냥 무너졌습니다. 남의 자식한테 베풀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당신 자식들한테 못 해주신 걸 저한테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돈은 할머니가 원하시는 곳에 쓰세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게 할머니가 지키려 하셨던 거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는 웃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할머니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불안했지만 할머니가 원하셨습니다. 당신 공간에서 당신 방식으로 사시고 싶다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식혜를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날은 깍두기를 담가 놓으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다고, 잘 지내냐고, 밥은 먹고 사냐고 물어봤다고, 아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았다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얼마나 단단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강해지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벽을 쌓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 선택을 하신 할머니가 저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82살의 나이에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방을 쓸고 밥을 챙겨 드십니다. 그 보따리는 여전히 방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꽉 쥐고 계시지는 않지만 늘 곁에 두십니다. 사진들과 편지들이 담긴 그 보따리가 할머니의 지난 세월 전부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뚝뚝하던 제가 먼저 웃게 됐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돌아보게 됐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순이가 요즘 왜 저렇게 친절하냐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저는 그냥 웃습니다. 딱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좋은 일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진 한 할머니를 만난 것. 그 낡은 보따리 속에서 돈보다 더 값진 이야기를 들은 것. 그리고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준 것. 오복순 할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아직 늦지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분식집 문을 엽니다. 육수 냄비를 올리고 떡볶이 떡을 넣으면서 그날 시장 바닥에 쓰러져 계시던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외면하지 말자. 오늘도 지나치지 말자. 그 작은 다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인생은 가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살면서 그냥 지나쳤다가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